2022년부터 PED 발생 농장에서 확인된 모든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G2B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G1A와 G2B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 차이가 약 10% 정도의 상동성 차이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G2B 바이러스가 포함된 2세대 백신 라인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감염 같은 경우에는 동군 면역을 올려 PED에 대한 방어를 형성하는 개념이며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인공감염 후 적어도 일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 후가 아닌 발생 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 순수 배양되어 정확한 감염성 바이러스 양과 균일하게 제조되는 약독과 생독 백신과는 달리 인공감염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부정확한 바이러스 양과 불균일도로 인해 불완전한 모던 면역을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병원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농장 내 전파 또는 상재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인공감염을 실시하다 보면 진화 속도를 이제 가중시켜 결국에는 기존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 창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이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대 수의과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미생물학과 바이러스학 그리고 돼지질병학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 연구 역시 이제 지난 20년간 계속 해왔던 주요 돼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주로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돼지 니도 바이러스, 그 밖에 이제 돼지 주요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 연구들을 주요 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실은 또한 이제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진단 업무와 연구 업무와 병행하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PED로 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PED는 어떤 질병입니까? PED, 한국말로 이제 하게 되면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라고 하는데, 원인체는 이제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토와 설사를 이제 동반하는 중증 장염 질병으로서 전 연령대에 이제 감염이 가능하지만 신생 자손인 경우 100%까지 폐사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PED 바이러스가 돼지 육모 상피세포와 장세포에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정상적인 영양분과 그다음 전해질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장육모가 위축 손상이 되어 흡수 불량성, 수양성 설사가 유발되며 탈수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 자손인 경우 폐사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현재 이 PED 바이러스는 두 개의 유전형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지노타입 1, 지노타입 2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노타입 1은 저병원성으로 아 유전형인 고전형 G1A와 제저형인 G1B로 분류되고, 지노타입 2는 고병원성으로 2013년 이전 주로 이제 동남아와 국내를 포함해서 동남아와 유행했던 G1A, 그리고 이제 2013년, 14년 대유행 이후 현재까지 이제 유행하고 있는 G2B 바이러스로 분류가 됩니다. PED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분변, 구강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고 감염동물, 차량, 사람, 그리고 야생 조수 등 다양한 전파원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PED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 신생 자손인 경우, 만약에 이제 모던 면역이 부족했을 경우, 아니면 이제 모던 면역이 충분하더라도 유방염이라든지 아니면 무유증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모체항체가 자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포유자손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이제 올라가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PED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바이러스가 자손한테 전파되기 때문에 결국 자손 폐사율이 증가하고, 자손이 폐사된 그 모돈인 경우에는 생식기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자손 같은 경우 폐사가 안 되더라도 성장 지연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13년, 14년 PED 대유행을 촉발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최초로 고병원성 G2B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1년간 약 800만 두 자손 폐사와 약 3조 5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이제 입힌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3년 말 미국발 고병원성 G2B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이 이제 시작되었고,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약 100만 두의 자손 폐사와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PED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노력은 PD 바이러스가 농장 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방역 수칙 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PD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유입 경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신규 유입되었는지 아니면 재발 농장인 경우 내부 순환 감염인지에 대한 파악 또한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제 차단 방역의 취약 부분을 인지하여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력으로는 모동군에 대한 충분한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올바른 백신 접종입니다. 이를 통해 초유와 상유를 통해 충분한 양의 IgA를 포함한 모체영양체를 포유자돈에게 전달하고 점막 방어 체계를 이제 형성하여 PD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PD 재발을 막고 상재와의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PD 발생 위험도 평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PD 위험도 평가는 크게 차단 방역 평가, 동군 면역 평가, 순환 감염 평가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을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제 재발 및 상재화 가능성을, 위험성을 이제 낮출 수 있습니다. PD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가장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차단 방역 수칙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PED를 포함한 장염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면역은 초유 및 혈액의 IgG 항체보다는 초유의 분비성 IgA가 포유자들의 방어 능에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IgG 같은 경우에는 모돈의 사독 백신의 비경구 접종을 통해 생산되지만, 분비성 IgA는 모돈에서 PD 바이러스의 자연 감염 또는 생독 백신의 경구 접종을 통해 유도가 됩니다. 또한 이제 후보돈이 장내 바이러스의 복제의 양, 그리고 이제 정도에 따라 초유 및 상유의 높은 수준의 IgA 및 중화항체가 유도될 수 있으며, 모든 점막 면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경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 유선, 분비성 IgA 축으로 구성된 유준 면역 체계는 PD 바이러스를 포함한 장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포유자돈의 방어 면역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구강을 통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먹임에 따라 장의 면역 기관을 자극을 주어 IgA를 분비하고, 이 IgA가 유선으로 이동하여 초유 내의 IgA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경구용 생독 백신 투여가 PD 면역 형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며, 현장에서는 높은 면역 수준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구용 생독 백신 투여와 사독 백신을 이용한 부스팅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임신돈과 후보돈을 대상으로 분만전 또는 종부전 2, 3주 간격으로 생사사 또는 생생사사 프로그램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형 지원A 기반인 1세대 백신인 경우 현재 유행 중인 G2B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방어 능이 약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G2B 기반인 2세대 백신 라인업을 반드시 선택하여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유에서의 IgA와 중화항체 수준, 그리고 포유자돈의 충분한 초유 섭취 여부 검사를 위한 면역 모니터링 실시를 권장드립니다. PED 경구용 생독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생독 백신을 먹였을 경우 임상 증상 발현이나 바이러스 배출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2020년 말 출시된 G2B 기반 2세대 경구용 생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모던 실험을 통해 임상 증상 발현이나 바이러스 배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돈 접종 실험에서 일부 바이러스가 배출이 확인된 바 있어 농장에서는 경구용 생독 백신 적용 시 자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세대 PED 경구용 생독 백신은 약독화 부위의 유전자 마커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커의 존재 유무와 유전자 상동성을 이용하여 백신주와 야외주 감별이 가능합니다. 백신 회사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혹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임상 증상을 보인 개체의 시료에서 PED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백신주인지 아니면 야외주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농장에서 보통 인공감염을 많이 시키는데, 인공감염의 위험성은 무엇이고 경구용 생독 백신이 인공감염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여전히 현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백신보다는 인공감염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기존 1세대 백신에 대한 불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인공감염은 더 이상 백신의 차선책이 될 수 없으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양돼야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감염 같은 경우에는 동군 면역을 올려 PED에 대한 방어를 형성하는 개념이며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인공감염 후 적어도 일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발생 후가 아닌 발생 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 순수 배양되어 정확한 감염성 바이러스 양과 균일하게 제조되는 약독과 생독 백신과는 달리 인공감염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부정확한 바이러스 양과 불균일도로 인해 불완전한 모던 면역을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는 정량 RT-PCR을 통해 인공감염에 속해 있는 바이러스 양을 맞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인공감염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양이지 실제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바이러스 양보다 적을 수도 또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정확한 자극으로 불완전한 면역의 결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공감염에 포함된 PED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야외주로 병원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농장 내 전파 또는 상재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 확인되지 않는 바이러스 내지는 세균성 병원체가 인공감염에게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인공감염을 실시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진화 속도를 이제 가중시켜 결국에는 기존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 창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인공감염을 통해 모돈의 장 유재액을 먹이는 행위, 그리고 일부러 식욕불량 및 설사 등의 임상 증상을 발현시켜 모돈에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현재의 동물 윤리 및 복지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이러한 관행은 결국 인간에게 또 다른 재앙, 예를 들면 돼지에서 인간으로 종간 전파되는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동물 윤리 및 복지에 부합하는 인공감염은 이제 멈추고, 과학적으로 면역원성이 그리고 이제 안전성이 검증된 균주로 제작한 고품질의 경구용 생독 백신 사용을 권장드리는 바이며, 주위에 혹시라도 인공감염을 고려하는 수의사나 농장주가 있다면 반드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바이러스의 타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G1A와 G2B의 임상 증상이나 백신 효과의 차이가 큽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까지는 G2A가 이제 유행하였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유전형 전환이 이제 있으면서 G1A에서 G2A로 이제 전환되었고, 2013년, 14년 PED 대유행 이후 고병원성 G2B가 이제 우점적으로 유행하면서 G1A 발생은 이제 거의 없고, 특히 G1A와 G2B 바이러스의 야외주 간의 이제 스파이크 유전자 차이가 약 10% 정도의 상동성 차이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차 방어 능은 이제 거의 미비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현재 G1A 기반 1세대 백신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반드시 G2B 바이러스가 포함된 2세대 백신 라인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PED 바이러스는 G2B 타입의 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 14년 PED 대유행 이후 계속 유전자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하고 이제 있으며,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G2B 유전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2022년부터 PED 발생 농장에서 확인된 모든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G2B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G2B 바이러스 타입을 이제 보게 되면 국내 G2B 바이러스는 이제 지역적으로 진화를 이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까지는 저희가 이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전국주 NW, 그 다음 충청 경북 유행주 CK, 경남 전라 유행주 KJ, 제주 한림 유행주 JH, 그 다음 제주 대전 유행주 JD,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NC, 총 6개의 클레드로 이제 구분되었으나
2022년 3월경에 시작된 전국 단위 유행이 원인으로 CK 클레이드에서 A형인 CK.1과 CK.2 클레이드가 경상 지역에서 제주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주에는 CK.2 그리고 육지부는 CK.2 우점종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CK 클레이드에 이제 속해 있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주와 상동성이 약 1% 내외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으며, NC 클레이드에 이제 속한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까지 차이를 보이는 야외주가 확인되고 있지만, 소수종으로 현재까지 2세대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바이러스 모니터링 및 감시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2B 타입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A 타입의 백신 접종은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원 A 타입의 백신 접종은 지원 A 바이러스의 이제 예방에는 효과적이겠지만, 현재 지원 A 바이러스는 거의 유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2B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방어 역시 이제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A 백신 사용은 불충분한 숙주 자극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이제 제공되고, 그러면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G2B 바이러스의 변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G2B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G2B 바이러스가 포함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G2B 타입의 백신을 접종한다면 PED를 100% 예방 가능할까요? 현재 G2B 바이러스 기반 2세대 백신을 이용한 생사사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PED에 의한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든 백신만으로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PED 같은 경우에 큰 피해는 포유자돈에서 발생을 하지만, 백신은 모돈에 접종하는 수동 면역으로 이에 대한 간접적인 요인이 있으며, 차단 방역, 그다음 농장 사양 및 질병 관리 등에 의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들, 특히 일괄 농장, 그리고 이제 발생 이력이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PED 위험도 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PED 위험도 평가란 어떤 것일까요? PED 위험도 평가는 PED 발생과 재발을 이제 막기 위해 PED 상자와의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PED 방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PED 위험도 평가는 크게 농장 차단 방역 수준, 그 다음 동군 면역 수준, 그 다음 순환 감염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단 방역 모니터링은 농장, 관리자, 돈사에 대한 차단 방역 수칙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치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군 면역 모니터링은 백신 접종과 그리고 포유자돈의 적절한 초유 섭취, 그리고 이유 직전 포유자돈의 항체 유지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돈에서는 초유 IgA, 그리고 중화항체 효과, 혈청 중화항체 효과, 그리고 포유자돈의 중화항체 효과를 분석하고 동군 면역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치화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순환 감염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돈사별 분변과 슬러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그리고 이유 육성 비육돈에 대한 바이러스 노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청 검사를 통해 상재화 수준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이들 평가에 대한 점수들을 이제 펜타곤 프로파일로 이제 시각화하여 농장을 신규 발생 또는 재발에 대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근절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면 PED 근절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PED가 농장에 상재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재화는 이제 저희 국내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없이 차단 방역, 그리고 이제 인공 감염으로 PED 방제에 성공하였고 상재화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사육 시스템, 그리고 이제 농장 밀집도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사이트 내지는 3사이트가 이제 기본인 반면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반면에, 한국의 농장은 대부분 일괄 농장이기 때문에 감염 농장인 경우 분만사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자돈사 및 육성비옥사로 옮겨가게 되고 해당 돈사에서 감염된 개체들은 임상 증상 발현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돈사를 오염시키고 수남 감염의 고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돈 순치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흔히 얘기하는 트로이 후보돈은 바이러스를 품고 다시 분만사로 바이러스를 이제 전파하면서 오염, 전파, 감염의 고리가 이어지는 상재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재화 농장인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PED 위험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농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동군 면역 수준의 안정화, 그리고 이후 육성 비육돈사의 바이러스 음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백신 접종과 감염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후보돈 관리 프로그램이 PED 방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장 내 PED 박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언급하였다시피 PED 발생 농장 내지는 상재화 농장인 경우 PED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장주의 능동적인 박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PED에 대해서 양돈 산업 전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PED 위험도 평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의 마지막 퍼즐인 2세대 생독 백신이 이제 출시됐고 PED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PED 바이러스 유입 경로 그리고 이제 상재화 농장 파악이 가능해졌고 향후 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 추적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G2B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성 변이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이제 2세대 백신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2B 백신으로 방어할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언젠가 G2B 백신을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플랫폼 역시 완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차세대 백신 라인업 개발 및 출시가 단기간 내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과학적 노력들이 결실들을 적용하는 당사자인 현장의 몫만 남은 것 같습니다. PED 발생 후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 발생 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과학적 해결책은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양돈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